개인적으로. 그러니까 MRB가 처음에 메저먼트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측정하는 거, 산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단계별로. 예. 그 CBAM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내재 배출량에 대한 산정인데요. 내재 배출량 이제 영어로 이제 SE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SEE. 네. 오늘 C. 공부 많이 하네. 보다. 네네. 예. 네. MRV 그다음에 SEE.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풀네임을 보면은 Specific Embedded Emission이라고 이제 특정 내재 배출량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특정 내재 배출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EU ETS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EU ETS. 예, EU ETS가 이제 EU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ETS가 Emission Trading Scheme이라 그래서 ETS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짧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있듯이 EU의 EU 배출권 거래제가 있죠. EU의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 거의 이제 20년이 됐고요. 오래됐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대상 온실가스가 틀립니다. 네, EU에서는 3개의 온실가스만 배출량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 6개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6개를 산정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해서 총 7개가 됐죠. 총 7개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7개의 온실가스를 관리를 하고 있고 EU는 총 3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재 배출량 산정을 할 때도 이 3개에 해당되는 그 온실가스만 저희가 산정 그 시간에 넣어서 결국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좀 보면 업종이 EU ETS 같은 경우는 발전산업, 항공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전 업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 배출량 산정 방법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업장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 경계, 조직 경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이제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 이제 시설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예,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출 활동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일부만 그냥 좀 떼내가지고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떼내서 보고를 한다라는 부분은 온실가스의 이제 개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산정 단위가 시설 단위하고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이제 경계 범위 설정이라는 건데 그 경계 범위를 설정을 할 때부터 차이가 있어서 CBAM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산정하던 방식들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EU 산정 방식에 맞게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절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를 그 과정을 거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그 CN 코드 기준으로 CBAM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아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던 그 6개 부문에 해당되는 CN 코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그 CN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그거를 보시고요. 만약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기 위한 경계 설정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생산 공정 내에 이 투입 물질에 대한 이제 확인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EU 배출권 거래제 산정 방식하고 우리나라 산정 방식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도 사실 이 부분인데요. 프리커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다 산정 범위 안에 넣게 되는 게 EU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입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확인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원 확인을 하고 또 구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단순제인지 이제 복합제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유형별 배출량을 산정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시죠. 야,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거. 예, 저 일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거를 그 기업이 다 알아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게 이제 시행이 되면 무슨 지금 이제 딜로이트가 하실 수 있나요? 무슨 컨설팅 회사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어떤 이런 시스템에 맞는 이걸 도와주는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뭐 생태계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에 이 배출량 산정이나 아니면 배출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소중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을 이렇게 여유롭게 운영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제 중소형 컨설팅사나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전문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저 산정 절차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는 투입 물질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 규제에 어떤 뭐 규제에 이제 걸려서 만약에 넣을 수가 없다. 만약에 넣을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제품 자체가 완전히 좀 성질이 좀 다른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탄소 배출량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리커서라고 하는 이제 전구 물질, 중간 투입 물질이 이제 전구 물질이라고 저희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전구체 자체가 뭐 심각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배출해내는 전구물질이 뭔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구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 부분 잠깐 생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크리스피 도넛 혹시 아세요? 크리스피 도넛 달달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FDA에서 규제를 했어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맞아. 그거 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빼니까 그 크리스피 도넛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네. 그때 당시에. 뭐 망했다는 표현 좀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맞습니다. 제품을 팔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제품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각 기업마다 수출단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고민을 잠깐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질문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모 회사는 이제 한국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사의 이제 그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역시도 말씀하셨던 그런 그 전구물질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 전구물질 때문에 이제 배출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동일한 제품 이제 유럽에서 생산을 해낼 때 좀 다른 물질로 전구 물질 쓰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리서치를 해서 전구체 자체를 이제 바꾸는 이제 이런 상황도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게 관측이 좀 되고 있죠. 실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1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배출량을 가지고 뭔가 무역상 무역 관계에서의 무역 상황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CBM을 반대는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WTO 회의에 이 문제를 세계 무역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하고 인도의 반대가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먼저 탄소 배출 많이 해가지고 경제 성장 이뤘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그래서 개도국의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탄소 배출 감축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용어를 공정한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그 어떤 여정이
실제 이제 누구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공정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그런 이제 개도국을 저탄소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나 지원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국제기구의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 이런 이제 MDB라고 얘기한 다자개발은행에 이미 그런 펀드들을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유럽의 CBAM. 네. CBAM이 아니죠? CBAM. 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조만간 지금 이제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제도인데요. 그리고 유럽이 우리나라의 4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고, 최근에 지표를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아세안, 그리고 유럽인데, 그 큰 시장에서 이런 새로운 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단에서도 많은 좀 영향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태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큰 영향을 좀 받으니까, 뭐 이 부분이 우리가 또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혹시 뭐 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CBAM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긴 하나, 사실은 저희가 이제 24년 하반기, 그다음 25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때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26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